한자타임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했는데 평소에 생활과 윤리가 좀 어렵게 나올 때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 정도면은 쉽다. 이따가 선지 몇 개들을 좀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긴 할 건데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좀 못 봤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 충분하고 생활과 윤리 만점받기에 여러분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공부할 여력도 있기 때문에 다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빡세게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들어갑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규범 윤리학 중에도 실존 규범 윤리학 혹은 응용 규범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윤리학의 종류가 되겠죠. 2번,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검증한다. 라고 얘기하면 메타윤리학 되겠습니다.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인 근거에 집중한다. 그러면 규범 윤리학 중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가의 목적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거 기술 윤리학이니까 바로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가는 실천규범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규범 윤리학을 당연히 필요로 하죠. 실천규범 윤리학의 기반은 이론규범 윤리학입니다. 이론규범 윤리학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규범 윤리학을 필요로 하고요. 3번, 나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증하는 학문이 맞습니다. 4번, 이론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 당연하죠. 도덕적 규범이란 걸 만들고 이 규범을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만드는 거죠. 5번, 다는 윤리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윤리학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이란 것 자체가 윤리학이란 걸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메타윤리학을 활용할 수 있겠죠. 2번 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그렇죠? 불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연기라고 한다. 연기론 불교에 해당이 됩니다.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인위적인 거 싫어하는 거 딱 나왔죠. 도가입니다. 분별적 지혜를 버려라. 인위적인 거 버려라. 무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려라. 도가는 유교를 비판하면서 인의 이런 것들 다 인위적인 규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가에 해당되죠. 불교 고정불변의 실체? 그딴 건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맞는 거겠죠. 모든 것은 고정불변해 있지 않고 항상 변하면서도 계속 위치를 이동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니은 불교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한다. 당연히 불교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맞죠.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가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무위하고 도에 따라야 된다. 무위자연입니다. 맞고 그럼 정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인의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 이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죠. 이건 유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만 된다. 도덕 법칙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정언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칸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언명령 칸트. 칸트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법칙에 도덕 법칙에 정언명령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한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합니다. 나는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나는 비로소 자연적 경향성에서 해방돼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성적이고 존엄한 존재가 된다. 동물은 이렇게 못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해라. 공리주의입니다. 그렇죠?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양을 강조하고 있다. 따로 질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공리주의 중에서도 벤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밀이라고 해서 양이 더 크다고 그 행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별개로 딱히 질에 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리주의 아닐까, 벤담 아닐까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1번 칸트.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선의지나 의무의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행위일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칸트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그 자체로 선한 의지가 뭐예요? 선의지죠.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은 옳은 거다. 동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벤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이다. 유용성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 공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벤담이나 밀이나 공리주의자들은 둘 다 정신적 쾌락도 감각적 쾌락도 둘 다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밀도 그래요. 다만 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쾌락이나 감각적 쾌락이나 둘 다 양적 계산이 가능한데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우선되므로 양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더 우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긴 합니다. 5번 갑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칸트 기준에서는 도덕 법칙 또는 정언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고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기준에서는 유용성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할 수 있겠죠. 4번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한테 하는 비판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사실 이 문장만 보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공포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려고 우리는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뭐라 그러죠?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야. 책임윤리를 주장한 요나스이죠.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어. 당연하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곧 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였죠?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베이컨이 쓴 글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냥 요나스랑은 다르게 그냥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공포보다는 희망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만들어낼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문제는 쉬워요. 1번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요나스가 베이컨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자는 요나스의 기준에서는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절대 자유로워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에 해당되는 건데 외적 책임은 요나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바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 외적 책임 X가 아니고 그냥 이선지가 틀렸다는 뜻이고 요나스는 외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거 요나스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베이컨 같은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 범위는 딱 인간한테까지, 그것도 현세대 인간한테까지만 해당되면 된다. 다만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연에 대해서 또는 인간 외의 생명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돼 라고 인간 중심주의자 베이컨 같은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 사용은 제한될 수 있죠. 요나스에 따르면. 그렇죠? 현세대와 미래 과학기술 자체를 사용하는 걸 제한한다기보다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 사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미래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또 자연 생태계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협하는 과학기술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호혜적 책임, 이거 요나스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호혜가 아니라 뭡니까? 비호혜로 바꿔줘야죠. 비호혜적인 책임이 있다. 왜? 현세대는 능력이 있는 존재고 얘는 능력이 있는 존재고 능력이 있으면 책임도 생기죠. 반면에 미래세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도 없습니다. 현세대만 책임을 가지고 있죠. 자연도 당연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그래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혹은 자연 간의 관계는 비호혜적인 관계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5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하다. 이거는 베이컨 같은 뉴 아틀란티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중심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이기 때문에 요나스가 하는 비판으로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5번 봅시다. 유전공학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실현시켜줄 거야. 유전공학의 발전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야. 근데 을이 질병 극복은 좋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은 진행돼야 돼. 중요하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 연구는 진행돼야 된다는 건 다른 걸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 연구는 제한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유전자 강화 연구는 치료를 넘어 자연적 형질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뭐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연구 말고 유전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생학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보통 우생학. 인간을 더 나은 종으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슈퍼 솔저로 만드는 그런 유전자 강화 연구는 치료를 넘어서 자연적 형질 그 자체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갑이 뭐라고 하나요?
치료가 소극적 선이면 강화는 적극적 선이야. 좋은 거야. 강화할 수 있어. 유전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확연히 좋아질 거야.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삶의 차원을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하자는 거죠. 이 우생학 유전자 강화 연구에 대해서 이쪽은 유전자 강화 연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쪽 같은 경우 유전자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유전자 강화 기술이 설령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높은 차원의 삶을 보장해 주더라도 이 기술은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나쁘다, 선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리 한 번 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강화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은 5번에 있습니다. 유전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 연구는 중단되어야 되는가? 을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어야 된다. 갑 같은 경우에는 중단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입니다.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지닐 수 있다. 이거 항산 항심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표현으로는 무항산 무항심이라고도 하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생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항산이 없으면,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따뜻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맹자라고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곡식이 물이나 불과 같이 풍족해. 항산이 있을 거야. 경제적 기반이 있을 거야. 만약 곡식이 물이나 불이나 같이 풍족해지면 항산이 확실하게 있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항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 어질지 않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맹자의 항산 항심론, 이렇게 되는 거고, 왕공과 사대부의 자신이라도 예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공과 사대부,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예의를, 도덕적인 선을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으로 귀속시킨다.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을 좀 낮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순자죠, 신분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나 도덕성을 더 중시하는, 후천적 노력, 능력, 여기에 도덕성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신분 혹은 계층이 결정돼, 계층이라기보다는 직업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순자의 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1번 맹자, 성인은 백성의 기본적 생계의지를 중시한다. 당연하죠.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이거 거꾸로 내서 문제 내는 것 좀 주의하세요. 도덕적 삶은 백성에게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맹자 입장에서 경제적 안정, 즉 생계, 항산이 항심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자,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위치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자는 후천적인 능력을 더 중시한다고요. 도에 정통해야지, 혹은 예의에 힘써야지만,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만, 노력을 해야지만 좀 높은 수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생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자의 입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선호보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가 맞다는 거죠. 순자, 예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순자는 예라는 걸 엄청 강조했죠. 예라는 건 선왕이라는 사람이 제정을 한 건데, 성왕이 제정을 한 건데, 이 선왕이 만든 예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욕망을 보장해주기도 하고,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장시켜주기도 해야죠. 한편으로는 예를 통해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너무 과하게 이기적이어지지 않도록 살짝 억눌러주는 역할도 담당하는 게 예다. 예를 다른 표현으로 외면적인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외면적으로 존재하는 규범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규칙들, 제도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갑을,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맹자나 순자나 둘 다 직업윤리 관에서 분업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우리 직업윤리에서 분업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마르크스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일이 없어. 내가 동의하면 복종할 수도 있는 거야. 벌써 여기서 합의, 동의, 계약, 사회계약론,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하고 있네요. 사회계약론자 중에 재산 보호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사람은 로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로크인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계약론자인 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 표현에서는. 근데 이것도 로크의 어떤 글이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에 원만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공동체를 만든다, 국가를 만든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이죠.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여야 된다. 요거 일단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아니고요. 요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국가는 원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인간은 사회를 만들려고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본성론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는데 가족만으로는 인간의 자족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족에서 조금 더 큰 마을 단위로 그리고 국가 단위까지도 정치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지고요. 니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뭐 생명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재산을 소유할 권리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수립된다. 로크의 입장 맞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이다. 이거 본성론이잖아요. 그쵸? 원래 인간이 정치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국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됩니다. 리을,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돼.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국가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시민 모두한테 동등한 자유, 권리, 재산 소유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로크의 입장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 8번입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질서정연한 만민부터 냄새 오죠. 그쵸? 아 롤스구나.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자 제가 3일 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해외 원조에 대해서. 그거 꼭 가가지고 영상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롤스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노직은 자선이라고 보고 롤스나 싱어는 의무라고 보죠.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게 원조에서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평등을 규제하는 거.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사실은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고 한편으로는 그냥 분배 정의 자체를 나는 국제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쓸 수 있고 그냥 분배 정의를 국내에서 적용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국제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롤스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복리, 모두의 이익 이런 걸 얘기하고 복지, 이익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쾌락 증진, 고통 감소. 공리주의자죠? 아, 싱어구나. 원조에게서 나왔으니까.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원조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롤스,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롤스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지금 질서 정연해진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롤스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싱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싱어 기준에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습니다. 왜? 언제? 내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는 상황에서 공리가 저하되는 경우에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은 내가 더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더 가난한 경우. 내가 더 가난한데 옆에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받긴 하는데 나보다는 조금 더 부자야. 고통받아도 똑같이 고통받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하고 내가 더 많이 고통받아요. 근데 내가 원조를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내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리가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도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부자고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원조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써서 막 그 오지에 가가지고 원조를 딱 했는데 나는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그거 조그만 돈 원조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쾌락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공리가 저하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원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디귿,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이거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싱어나 롤스나. 싱어나 롤스 기준에서 원조는 뭐예요? 의무죠. 이거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노직의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자유다. 자선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구속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노직이죠. 갑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롤스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롤스 기준에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해도 질서 정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싱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원이 풍부해도 되게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뭐 전쟁에 휘말렸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싱어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거랑 그냥 그 나라 전체가 부자인 거랑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싱어나 롤스나 둘 다 반대할 선지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1번. 9번.
무난하게 그냥 읽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음식을 선택할 땐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도 고려해야 돼. 벌써 나오죠? 그냥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 같은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우선 건강과 맛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게 건강도 좋고 맛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어. 나한테도 좋아. 또 환경을 생각해야 돼. 환경을 생각해서 심지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유기농 먹거리는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멀리서 막 음식을 가지고 오다 보면 비행기가 매연을 내뿜고 이럴 거니까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산업화된 유기농 식품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키거든. 방금 얘기한 거죠.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돼요. 식품이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또 농부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려면 너무 저렴해도 안 돼요. 가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죠.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읽어내는 문제입니다. 1번 가난한 사람들도 유기농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나? 여기 적혀있죠.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맛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질보다 양을 중시해야 되는가?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를 만든 유기농 식품을 활용해야 된다고? 틀렸죠. 대량 생산으로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추는 게 언제나 바람직한가?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농부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또 싸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기농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배제해야 되는가? 환경 고려해야 된다고 환경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돼. 심지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말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얻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했다네요. 갑부터 보죠. 노동이 생활수단일 뿐만 아니라 1차적인 생활 욕구로 돼야 된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활수단이 아니야. 1차적인 생활 욕구가 되어야 돼. 생활 욕구. 이 생활 욕구가 뭘까요? 자아실현. 이 사람은 인간을 유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의미를 찾고 이런 존재라는 거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뭐를? 노동을 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뭘 한다? 분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한다. 누구? 마르크스입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불의의 교정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취득 이전 교정 원리 나오면 끝났죠? 노직입니다. 노직이 각 개인의 소유물이 이런 표현 쓰네요.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노직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분배라는 개념이 각 개인이 정당하게 이 소유물을 얻었다면 자신의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다들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분배가 정당해진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소유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각자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얻었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노직은 표현합니다. 원초적 입장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롤스겠네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 원칙들은 사회 협동체라는 표현을 롤스가 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롤스 생각하기에는 사회는 협동체입니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모두가 협력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정의롭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을 강조하는 거고 꼭 모두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사회가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롤스가 굳이 원초적 입장이란 개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낸 거죠.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제도들을 정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를 잡는 거죠. 정부 형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롤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르크스 그리고 노직, 그리고 롤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기억!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사회, 가장 바람직한 이상 사회는 국가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반면에 노직이나 롤스한테는 국가가 필요해요. 노직 기준에서는 최소 국가가 필요하고 롤스 기준에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따라 돌아간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가장 바람직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 노직이나 롤스는 국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니은 B.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노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롤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노직이나 롤스나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선지입니다. 지금 이건. 그래서 틀렸어요. 왜? 노직 같은 경우는 꼭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이나 양도도 정당하게 받은 이전이나 양도라면 이걸 통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롤스도 마찬가지로 꼭 자기 노동해야지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재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나아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C. 노직만 yes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요. 노직 기준에서. 어떤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계약을 감시하는 상황, 계약을 감독하는 상황,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혹시 이놈이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전 양도의 원칙을 어기고 있진 않나? 이런 걸 할 때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요. 최소 국가가. 또 한편으로는 교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강탈했을 때 제대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잘못되게 분배된 소유물을 돌려주는 그런 것들도 다 교정이고 최소 국가가 할 수 있는 분배 과정에서의 개입이겠죠. 리을, 롤스만 동의하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돼야 된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롤스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이 돼요. 기본적인 자유는 항상 평등하게 분배돼야 됩니다. 그 개인에 대한 재산 그 자체는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 있죠. 롤스는 불평등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사람들이. 근데 재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철저하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의의 1원칙입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원칙.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중요한 표현.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할 수 있겠는가?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공자가 한 말이고요. 유교 사상가죠.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유교는 기본적으로 삶도 좋아하고 인도 좋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이란 거를 유교에서 싫어하지 않아요. 삶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인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뭘 더 우선한다? 삶보다는, 생의 가치보다는 인의 가치를 더 우선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성을 더 우선한다. 도덕 덕후학문, 유교입니다. 자신을 심지어 희생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인을 이루어야 한다. 막 선비들이 왕이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전하 제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유교의 사상을 반영한 거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가 드러나고 그 기가 변화해서 형체를 잃고 다시 이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겨. 결국은 기가 모인 것이 생명이다. 기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생명은 다시 한번 변화해서 기가 흩어지면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기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도가가 되겠죠. 1번,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유교 입장? 아닙니다. 이건 어디 입장? 불교 입장이다.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거는 유교의 입장이 아니라 도가의 입장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도가 입장? 맞죠. 도가 기준에서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그게 딱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초연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교 같은 경우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망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년상 이런 제사의 예의, 상례라고 부르는 개념도 있는 거고요. 도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 없어. 초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이라는 인위적인 도덕성입니다. 이거는 도가가 아니라 유교의 입장이죠. 갑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불교의 윤회설이죠. 업보의 개념. 12번입니다. 성왕은 혹은 선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뭐죠?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 좋은 직업만 가지려고 막 하거든. 그래서 이에 예의라는 걸 만들었어. 예를 만들었어. 법도라는 걸 만들었어. 외면적인 규범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의 나쁜 성정을 교화해서 착하게 만들었어. 누굽니까? 유교 사상가 중에 순자에 해당되죠. 악이란 선인이 즐겼던 바이고, 여기서 음악을 얘기합니다. 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순자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어떤 근간을 이어받아서 예악을 주장합니다. 예의와 악이라는 것이, 예는 분별을 하는 것이고 악은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악 사상,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에 해당되는 어떤 예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래에 보죠. 사람은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에서 바로 서고 이 시라는 게 예라는 게 그리고 악이라는 게 다 조화가 되어야지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그쵸? 그럼 이것도 예약사상이라고 보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공자의 예약사상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순자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교의 예약사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도의 뜻을 뜨고 덕에 의거하여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번 더 유교라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유교의 예약주의 즉 도덕주의에 해당됩니다. 예술관에서 따르면은 1번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도덕주의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백성의 마음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겠죠. 음악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속아 넘어간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순자가 뭐라 그랬나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사람한테는 선한 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악한 본성을 교화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 요거 기억나세요 혹시? 요거는 묵자라는 사람의 비악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겸의 교리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하고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만드는 교리를 주장하는 묵자의 입장에서는 음악이란 건 너무 사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음악을 금지하자. 비악사상을 주장한 사람. 유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백성들의 예, 악, 인 이런 것들을 조화시켜가지고 완성시키는 데 있는 거죠. 도덕주의입니다. 5번 음악은 인격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이 도덕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죠. 1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국가들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확정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거 당연히 기억 나오셔야 됩니다. 칸트 영구평화론.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치여야 된다. 확정조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들은 다 공화정에 근간해야 된다. 독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왜? 공화정이어야지만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왕이 혼자서 전쟁을 결정하면 왕은 코 파면서도 그냥 전쟁을 결정 내릴 수 있고 전쟁이 나도 자기 집에서 따스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먹고 시녀들이랑 놀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못하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내가 전쟁터에서 뛰는 군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화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입법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오는 공화정치에 기초해야만 된다. 칸트가 기본적으로 공화정이라는 건 그 자체로도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입법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온다. 실천 이성에 따라서 공화정이라는 걸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공적 이성은 공화정을 욕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른다? 평화연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 즉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평화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연합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죠.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이 표현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거 수원에서도 제시가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들은,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라서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야, 자연법에 따라서 싸우지 마 이러면 어느 정도 말을 들어요. 실천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서 야, 싸우지 마 이래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국제법만 있어서 평화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평화연맹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평화연맹이라는 게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약간 좀 강력하게 말을 좀 해줘야지. 여러 자유로운 국가들이 뭉친 그런 연합이 말을 좀 해줘야지 국가들이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싸우지 않고 말을 듣는다. 요 얘기를 지금 칸트가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 표현 자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 수능에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셋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세계시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만 적용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호란, 이 우호의 조건이란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요게 환대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내가 먼저 착하게만 사람들을 대해줬다면 다른 사람도 무조건 나에 대해서 환영해줘야 되고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거주할 수 있는 권리나 시민권을 준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거주나 시민권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체류 정도는 할 수 있게 환영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의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져야지만 세계 시민적으로 그래야지만 나라들끼리 좀 우호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칸트가 얘기한 세 번째 확정조항이죠. 확정조항 3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비조항도 7개가 있는데 6개였나요? 있는데 그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1번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거는 현실주의 입장이에요. 칸트는 이상주의자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현실주의는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칸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연맹 얘기하고 있죠? 그럼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평화연맹이나 혹은 이상주의에서는 뭐 NGO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요. 2번 국제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된다. 이거 칸트 입장에서 틀린 선지. 국제연맹은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체가 아닙니다. 주권은 항상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냐면요. 각 개별 국가한테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칸트한테. 주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별 국가는요. 하나의 인간처럼 인격체처럼 대우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한테서 우리가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없듯이 개별 국가한테서도 절대로 주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연맹은 절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권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3번 평화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식시킬 수 없다고 보죠. 왜? 평화조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평화조약은 뭡니까? 1대1이에요. 보통은 평화조약이란 거. 우리나라랑 일본이 평화를 영원히 좀 지킬 수 있도록 조약을 맺는다. 혹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3자 간에 뭐 평화조약을 맺는다.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다 종식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 국가들 간의 전쟁은 어쩌면 종식시켜줄 수도 있지만 이 전쟁 상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칸트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평화연맹이라는 것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시민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 국가 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 실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분쟁을 해소한다고 해서 평화 실현을 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연맹도 있어야 되고 세계시민법도 있어야 되고 국가들끼리 공화 정의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죠. 5번 정치체제의 개선이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아니다. 아니 방금 위에서 국가들이 모두 공화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치체제의 개선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는 공화 정의여야만 되죠. 14번입니다. 통일 문제죠. 독일의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은 많은 교류와 협력 추진해 왔는데도 구동독, 구서독 주민들이 서로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한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하죠.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먼저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통일이 돼버려서 통일 이후에 사회를 통합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질감을 극복해야 돼요. 내적인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단기간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교류와 협력보다는 우리나라의 체제의 우위를 공고하게 한다. 에이 교류 협력 해야지 뭔 소리야. 이질감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합하자는데. 2번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흡수 통일해야 된다. 뭐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 글쎄요.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사회적 갈등이 잘 해결이 될까요? 서로 좀 존중하는 관계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민족의 동질성 회복해야 되죠. 근데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아니죠. 장기적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틀렸습니다. 이념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 이념적 통합이 필요하긴 하죠. 이질감을 극복하는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자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되겠죠. 15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풀어보죠.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이라는 걸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자연적 소질을 이 사람이 동정심 혹은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계함수성. 이거 칸트죠. 칸트가 뭘 제시하는 겁니까? 간접적인 의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물을 보살펴야 되는 건 동물한테 권리가 있거나 동물이 도덕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자연적 소질이란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자연적 소질은 도덕성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동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고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 뭐라고 표현합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 다른 표현으로 유정성이 있는 존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감정적 존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존재들은 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죠.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는 모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면 종차별주의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싱어가 되겠습니다. 고통, 인간의 고통이든 동물의 고통이든 동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대지윤리를 통해 공동체 전체, 생명 공동체를 항상 보호해야 되고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까지도 다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돼.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지윤리 얘기하고 있는 레오폴드 되겠습니다. 그러면 칸트, 싱어, 레오폴드 이렇게 되겠네요. A, 칸트만 해당돼야 됩니다. 아니죠. 칸트랑 싱어만 해당되고 레오폴드는 해당 안 돼야 되네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요거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요건 레오폴드가 찬성할 만한 선지입니다. 왜요?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심미적인 관점과 그리고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관점 또한 더해지면은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용하면 나쁜 거지만 그거랑 별개로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함께 포함시켜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하거나 관점으로 자연을 접근하면 그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레오폴드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하는 건 충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도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라서 다양히 경제적 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싱어 기준에서도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이든 자연이든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레오폴드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 이건 싱어랑 레오폴드만 해당되고 칸트는 동의하면 안 되는데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칸트는 이성적 능력만 가지고 도덕적 지위 결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칸트는 동의하지 않을 거고 싱어나 레오폴드는 동의할 선지 맞죠? 싱어는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레오폴드는 이성적 능력이 있든 없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든 없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딱 레오폴드 싱어는 동의하고 칸트는 아니라고 보는 선지가 맞겠습니다. 디귿 C 보면은 레오폴드랑 칸트만 동의하고 싱어는 아니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러면 싱어는 동의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칸트는 동의할까요? 여기에 칸트 동의할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죠. 인간 외의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칸트는 얘기할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자니까. 근데 레오폴드는 어때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레오폴드에 따르면 뭘까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생명은 모두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레오폴드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지에 대해서는. 레오폴드는 생명이라면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라면 존속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오폴드가 동의하지 않을 선지. 그래서 C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리을 D 모두의 공통점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칸트 기준에서 어때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다루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 직접적 의무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어기지만 않는다면 동물한테 해를 끼쳐도 돼요.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죠. 칸트 기준에서는 동물한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게 다루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싱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동물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가 안 됩니까, 싱어가? 에이, 돼요. 어떤 경우에? 공리를 증진하는 경우엔 괜찮아요. 우리 모두의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사실은 싱어가 일부 동물 실험을 허용하기도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일부 동물 실험,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요만한 고통을 주고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싱어 기준에서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도 공리를 증진시킨다면 정당화될 때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레오폴드 같은 경우도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레오폴드 기준에서 가능합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레오폴드가 사슴을 사냥해야 될 때가 있다면 사슴을 사냥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레오폴드는 기본적으로 전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생태 중심주의라서 생명 공통체 전체가 개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칸트, 싱어, 레오폴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과 윤리에서 배우는 모든 사상가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선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때가 있죠. 내가 죽을 상황에 해당되면은 동물을 사냥해가지고 먹는 거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현실주의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연윤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물을 이용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대답해요. 다만 동물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가 인간한테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동물한테 해를 끼칠 수 있냐 물어보면 모두가 정당화될 수 있다. 동물을 이용할 수 있냐? 이용은 할 수 있다. 내가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이라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칸트, 싱어, 레오폴드 각자의 논리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원래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인 선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3번 니은 리을이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 1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해줄 조언. 군자는 화합하지만, 요거 한자 화예요. 한자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지. 이건 동이라는 한자인데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화합하긴 하지만 똑같아지진 않는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화이부동이라는 한자고 공자가 얘기한 개념입니다. 공자가 요 하보마스랑 같이 나오는 소통의 윤리 파트에서 공자의 화이부동 나오고 원효의 일심사상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공자의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는 주이불비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주고 요게 지금 비라서 주하되 서로 포용하되 파벌을 이루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공자가 소통이랑 관련해서 주이불비라는 한자를 썼고 이 한자의 뜻이 포용하고 서로 배척하지 마라, 파벌 이루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거, 편협하게 대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자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화합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낯설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1번부터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설득해봐. 이렇게 동화주의의 입장은 공자의 태도가 아니겠죠. 조화롭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해라. 조화롭게 지내라. 도덕 선생님 말 같습니다. 공자가 할 법한 얘기죠. 친하게 지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해라. 이거는 뭐 공리주의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낼 경우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수단으로만 대하면서 이익으로만 생각하라 이런 표현은 당연히 공자가 할 법한 얘기는 아니겠죠.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 당연히 아닐 거고요. 선악의 분별 없이 공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17번 서양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입니다.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게 얼굴 보고 바로 맞출 수 있게 나왔어요. 그쵸? 이거 딱 봐도 롤스고 이거 딱 봐도 싱어인데 읽어보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의 1원칙이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위반하면은 그 시민부복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위반해야지만 시민부복종의 대상입니다. 롤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법에 복종해야 될 자연적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위반한 거 정도 가지고는 원래 불복종을 하지 않지만 이 정의의 원칙을 아무래도 거의 정의로운 사회도 웬만큼 괜찮은 사회이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심각한 위반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위반이 있을 때는 시민불복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롤스.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합니다. 막 폭력적으로 막 사람들을 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자들한테 막 호소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 쟤네들 정의의 원칙 어기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어기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투표로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여론으로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소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 아까 롤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회 협동체라고 얘기했던 거. 이 사회가 정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돌아가면 자유로운 협동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자유로운 협동을 만들어주는 조건인 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시민불복종은 싱어에 따르면 이거 싱어죠. 싱어인데 민주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싱어의 기반에는 공리주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모두의 공리를 증진시킨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깔고 있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싱어도 항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법에 따른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의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돼요. 우리가 중단시키려 하는 심각하게 지금 공리를 침해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부정의한 그런 악의 크기, 그 법이 만들어내고 있는 악의 크기, 그 법을 딱 없앴을 때 우리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할 만한 악의 크기가 더 큰지, 아니면 우리가 불복종 행위를 했을 때 가져오게 될 부작용, 즉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가 더 클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너무 심하게 감소되잖아요. 그럼 시민불복종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싱어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기억,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정책은 롤스에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오직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해가지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만 시민불복종에, 이걸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 이 원칙들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만 시민불복종하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할 땐 시민불복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 알고 있어요? 차등의 원칙은 되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사람들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니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이란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시민불복종에서 차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 롤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시민불복종은 항상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항상 시민불복종은 오직 only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 외의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우 부정의한 입헌체, 매우 부정의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거의 정의롭다는 표현이 아니란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입헌체제라고 해도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성립된다고 보셔야 됩니까? 대신 혁명이나 저항권이 성립된다. 폭력으로 혁명을 하는 것들이 허용되는 사회다. 매우 부정의한 입헌체제라면 시민불복종 같은 달달한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디귿을 시민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이거 싱어가 하는 표현이에요. 싱어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까 슬쩍 언급을 했는데,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법과 민주주의, 정확히 말하면 원칙에 대한 존중,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싱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롤스 입장에서는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민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갑을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 좀 많이 헷갈렸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만 이걸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롤스나 싱어나 둘 다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롤스도 싱어도 둘 다 이 시민불복종이 성공했을 때랑 아닐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롤스는 책에서 직접 그렇게 적었고요. 이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지 체크해야 된다. 너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롤스 기준에서는 이 시민불복종을 너무 성공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제대로 된 시민불복종이 아닐 때 막 했다가 그게 이 사회의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켜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책의 원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할 결과라는 표현을 롤스가 실제로 쓴 표현이에요. 불행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항상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폭력을 너무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법치주의를 완전히 어겨버리고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너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롤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추론을 해가지고 사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롤스 기준에서 맞는 표현이고, 싱어도 당연히 결과주의자니까 시민불복종 때문에 너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시민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시민불복종에 항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 결혼은, 결혼 얘기 나왔네요.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왕도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이거 뭐 사회계약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란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계약이란 단어를 걔네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해진다. 이게 이성, 실천 이성을 통해서 명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칸트긴 하거든요. 느껴보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뭐 전인격, 도덕성, 뭐 이성 이런 표현들 보면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칸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주의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관계라는 게 이 도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원래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서는 결혼에 더해서 출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식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칸트는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보수주의의 틀에 묶이기는 해도 결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는. 그래서 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독해가 우선. 1번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당화 안 된다는 건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중도주의든 셋 다 동의할 입장입니다.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칸트 입장이죠. 그냥 결혼을 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을 하면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고 성관계가 가능하다.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3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 않죠. 결혼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인격적 만남, 즉 사랑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정당하다. 방금 결혼 얘기했는데 이거 틀렸죠. 이거는 중도주의의 입장이죠. 중도주의의 입장.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산 얘기, 부부 사이, 결혼에도 출산이 더해줘야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게 보수주의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인 건 맞는데요. 칸트의 기준에서 동의할 선지는 아닙니다. 칸트는 지금 결혼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만 생각하고 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독해를 잘 읽어보고 제시문을 잘 읽어보고 칸트가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 제시문 사상가잖아요. 보수주의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독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칸트는 결혼 얘기만 했습니다. 넘어가죠. 19번입니다. 가해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갑,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이다. 보복법에 의해서 사형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죠. 그리고 한편으로 칸트는 사형을 인격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주기도 하거든. 그리고 그 사형수가 이 사형당할 만한 행위를 의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벌을 내려주는 거기도 하거든. 이게 칸트의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죠.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강도는 겁내 세. 강도는 되게 센데 뭐가 떨어져?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사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줘. 강도는 약간 적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더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엄청 크거든.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 다시 말하면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커. 사람들을 일반적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와 나도 저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하다가 죽는 거라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하다가 평생 갇혀가지고 쇠사슬을 끌면서 이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를 못 저지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 효과, 일반적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베카리아의 입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지속성을 강조하고 사형을 반대하면서 종신노역형을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병,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죄인은 국가의 적이다. 살인을 저지른 놈은 국가의 적이야. 왜? 사회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이 사회계약론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을 국가한테 넘긴 것인데 그 생명권을 넘긴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놈은 더 이상 우리의 국가 구성원이 아니다.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놈이 처음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죽이잖아? 그러면 나도 사형받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 생명권을 넘겨주는데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형 찬성론자 루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형 찬성론자 2명과 베카리아 사형 반대론자가 섞여 있네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 루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A, C 보면은 A랑 C가 지금 칸트랑 루소가 베카리아를 공격하는 게 되는데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다. 이걸 간과한다고요? 베카리아가 아니죠. 오히려 베카리아가 동의할 만한 선지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중요한 선지인 거죠. B,
베카리아가 칸트를 공격하는 건데 종신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종신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냐 아니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범죄자를 이렇게 벌함으로써 종신노역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공리주의자에 해당되죠. 또 사회계약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명권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종신노역형에 대해서 베카리아가 접근하는 거는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지 목적으로 대우하냐 아니냐 하는 칸트식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칸트 같은 경우가 사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베카리아가 칸트를 공격하는 선지로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D. 사형은 시민의 범죄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하는 건데 사형이란 게 시민의 범죄 이거 6월의 평가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6월 평가는 그대로 나왔던 선지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베카리아 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루소가 칸트한테 하는 거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루소는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그럼 칸트는 동의하지 않을까요? 네, 칸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명권을 국가에 넘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형벌이거든요. 반면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칸트 기준에서는 뭡니까? 항상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게 정업명령이기 때문에 보복하는 법이 그것이 정업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형벌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리주의적인 다른 사람들의 선을 사회적인 선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칸트 기준에서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방을 위해서도 아니고 공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계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업명령으로서 행해져야 되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다. F. 칸트가 루소한테 하는 비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혹했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거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처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칸트 기준에서는 처벌받을 행동을 의혹한 겁니다. 이건 다르죠.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한 거죠. 처벌 그 자체를 응용했다라고 의혹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문 칼럼 기억에 들어갈 제목 뉴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통구조도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정보에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되고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다양한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멀리 퍼져 다양한 정보가 임의적으로 지멋대로 조합돼서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 단순히 수용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의 새로운 시민성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요청되는 이유야. 미디어 리터러시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고 접근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이걸 생산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고요. 뭐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수용 접근만 리터러시다 혹은 생산 분석 비판도 리터러시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주장이 대립하는 주장들을 이 의견을 좀 맞추는 개념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 양산되는 정보들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고 이상한 경우가 있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 분석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뉴미디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이거 아니고요. 빅데이터 처리 기술, 정보 격차, 정보에 대한 접근 이런 얘기보다는 5번 비판적인 사고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9월 평가원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뭐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랑 별개로 잘 보셨으면 잘 보셨는 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자신감은 가지셔도 되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수능에선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컷이 되게 높게 끊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대로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생활관리, 기출 제시문들 분석 빡세게 하시고 선지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복습 다시 해보시면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